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발제랑 5분의 토론인데 쭉 토론자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8개 발제랑 2분의 토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앞에 3분의 주제는 이제 또 발제를 이어간다는 느낌으로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가령 임규설 그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공적 업무 체계가 미흡하다. 저희가 센터를 대상으로는 전환시설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가령 PPM 병원이나 도립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또는 센터는 나왔지만 전환시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퇴원 환자분들을 그 공공 또는 공공민간 협력 체계의 병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겼고, 그다음에 쉼터 안정화 쉼터 기능을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선 방안도 전달해 주셨고, 광역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손발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머리가 딱 생기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실제 입소 시설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의 헤드쿼터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재활설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 듣는 거는 전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재활시설 현황 분석도 보면은 100%로 차고 넘쳐서 웨이팅 리스트가 뒤로 쫙 대기하고 있어야 말이 될 것 같긴 한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들은 항상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특히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죠. 서울은 이제 100% 지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간이라던가 인력을 50% 정도만으로 운영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과연 도비는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활시설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가능할 것인지, 할 수 있으면 되게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고, 그에 또 다른 대안으로 위수탁 사업을 특히 필요한데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 유형에 대한 위수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도가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활 서비스가 아닌 복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재활 서비스라는 표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재활 서비스가 아닌 복지 서비스라는 것. 화성시 커뮤니티 케어를 리뷰어로 참여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전에 그냥 목표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센터가 화성센터 정도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1차적이면서도 꽤나 많이 발전된 형태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재현 원장님께서 연계를 하려고 해도 지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화성 정도가 준비가 되면 최소한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분절화 극복을 위해서 화성센터가 보여주고 있는 그 노력과 성과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1차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투입됐었구나. 거기에 올바른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정책 방향성, 서비스 방향성을 그렇게 이루어 나갔구나라는 것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건강보험은 왜 적극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가져봤고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수가 시범 사업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경기도는 PPM 사업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지만 점차 그게 병원 기반 사례 관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집중적인 뭔가 직접 서비스에 대해서 수가화되어지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돼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만, 간략하긴 하지만 5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제가 좀 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들은 이런 것이긴 한데,
토론자들은 이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과 기관의 입장과 또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 어떤 이슈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토론자 발표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시스템적, 테크니컬리 가능하다면 여기 발제하신 분들도 좀 추가적인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새로운 경기 도립정신병원의 김성수 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도립정신병원의 김성수입니다. 앞서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위기 단계부터 지역사회 정착 단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서비스 체계를 굉장히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신 이제 경기도 광역센터 지원단 분들, 그리고 이게 그 단계별로 또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주시고 있는 개별 기관들께서 이렇게 보여준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에서 제안해 주신 이런 전달 체계 안에서 그 응급 단계에서의 이제 실행 단위 중에서 민간이 이제 해오지 못하던 부분들을 커버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는 집행 단위가 이제 경기도립정신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탈원화를 위한다는 거를 뒤집어서 이제 새로운 환자의 수용화를 막기 위한 첫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디자인을 하면서 작년 8월달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해서 실제 시스템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가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이번에 2차 지금 보건복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런 초기 첫 치료가 굉장히 집중적인 어떤 회복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만 당사자가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에 다시 지역에 가서 이 많은 서비스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다시 고립되어서 재입원을 하게 되는 것들 자체가 어떤 지금 개선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시스템이 많이 체계화되고 또 단계별의 어떤 서비스의 역량도 강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길을 잃지 않고 다시 고립되지 않고 연동하고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특히 저희 입장에서 응급진료를 하는 곳이니까 질이 어떻게 지금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실천을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4시간 응급 대응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치료의 질과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좀 했고요. 그래서 기본 기능은 저희가 이제 10개월 운영했습니다. 10개월 좀 넘게. 그리고 아직까지 2개 층 병동을 다 가동하지 못하고 1개 층만 부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24시간 동안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주로 민간에서 받기 어려운 시간대에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인권 친화적인 비강압 치료라든지 오픈 다이얼로그, 동료 지원가 등의 이런 서비스들을 집어넣은 것은 이게 재입원율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일단 그간에 좀 숫자를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170명 정도 이렇게 입원을 시켰는데 주로 조현병, 정동장애, 중증 장애들이 많지만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지금 들어왔다가 치료를 받고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전국 평균 비자의 입원율이 32%입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비자의 입원율이 87%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모시고 오는 이렇게 보호 입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경찰이나 구급대에 의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 굉장히 자타의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는 이렇게 에이즈 감염자 환자분도 계셨고, 너무 심한 이렇게 중증 지적 장애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지금 치료진들을 구타해서 어느 것도 받아주는 환자가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오신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중독이라든지 인격 성향이라든지 폭력성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는 일종의 좀 블랙리스트 좀 돼가지고 최후의 보루죠. 저희한테 오시게 되는 이런 좀 중환자분들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2년 전쯤에 이원철 국장님께서 저희 기관 계획을 보시고 이거 거의 정신과계의 중증 예방센터 같은 기관이군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대는 저희가 전체 입원 환자의 85%가
이제 야간이랑 휴일에 입원이 됐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좋은 민간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원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그 커버 못하는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원 일수는 저희가 병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재원 일수가 30일이었는데 이제 22일 정도로 좀 줄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중환 환자들을 입원을 시켜서 단기 입원하는 동안에 시스템 자체를 좀 이렇게 위기 대응 개념의 사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기부터 이제 담당 사례 관리자가 전문 요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고립되어 있던 분들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지역에 있는 뭐 기초센터, 절차보조, 동료 지원, 재활시설, 장애인 고용, 가족 지원 이런 서비스가 다 연결을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입원 초기에 그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퇴원할 무렵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지역마다 저희랑 협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동기가 좀 다르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퇴원할 때는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연계를 해서 지역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다시 지금 재입원하시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단기 입원 이후에 다른 병원들 전원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어떤 센터 서비스와 연결을 시킨 다음에 퇴원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런 지금 서비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비강압 치료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중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격리라든지 특히 강박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제 여러 근거들에 따르면은 이 강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환자가 치료진을 공격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강박이나 격리를 줄이면 줄일수록 환자가 다른 환자를 공격하는 빈도가 줄어들고요. 치료진들의 부상이 줄어들고 그리고 치료진들의 이직률도 줄어들고 돌봄 비용 자체도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응급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이 비강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뭐 미국의 3시아의 세이프티 워드 모델이라든지 뭐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WHO라든지 다 똑같이 공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환자를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최대한 격리 강박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어떤 점진적 안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하드웨어가 다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좀 미비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픈 다이얼로그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제 초발 정신병, 급성기 정신증 환자들이 기존에 좀 고립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더 고립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립 자체를 사회적 관계망을 초기부터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들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 첫 치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와 예를 들면은 당사자 이분을 돕는 절차 보조 속한 동료 지원과 가족, 지역센터, 치료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 초기에 면담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는 절차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동료 지원가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강제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이분들이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뭐 퇴원 처우 신청이라든지 인신구제 신청이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권리 고지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환자분들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는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권리구제, 인신구제 신청들을 한 비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고 권장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가실 때는 우리를 신뢰하고 좋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더더군다나 이제 절차 보조라는 이렇게 당사자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분들의 서비스 내비게이션을 돕고 있고요.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까지 한 159명의 환자들 이제 요게 좀 약간씩 통계가 다른데 전체 입원 환자들 중에서 실제 강박을 경험한 환자가 한 10% 8%쯤 됩니다. 그리고 굳이 강박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 안정화라든지 예비적 관리를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한 92%쯤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글쎄요, 저희 87%가 지금 행정 응급 입원에 제일 난폭한 환자분들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뭐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1층에 응급병동까지 오픈하게 되면은 저희는 노 리스트레인트 팔러시 무강박 원칙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있고 국내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커버리 기반의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상담, 절차 보조 서비스, 오픈 다이얼로그 등을 진행을 했었고요, 열심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까지 퇴원하신 환자분들을 어느 만큼 연계를 했느냐를 볼 때 지금 저희는 이건 그냥 서류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서류만 보내는 통보율이 우리나라가 한 43%쯤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이제 지역과 소통을 해서 미리 사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줌으로라도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연계한 비율이 69%,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한 달이 되게 크리티컬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 동안에 재발을 많이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퇴원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중증정신질환자는 38%, 조현병이 42%쯤 되는데 저희는 퇴원한 다음에 이제 외래만 통원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자들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그리고 센터랑 공동 작업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12월까지 퇴원한 환자들 실인원 71명 중에서 한 달 이내에 재입원한 비율이 5.6%입니다.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 다 지역에 잘 정착해 계시고요. 혹시 뭐 이렇게 지금 저기 좀 이렇게 급성기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착시킨 분 중에 한 분은 지난 30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병원 밖에 계셨던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그 마지막 10년 동안에 한 기관에서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입원했던 완전히 수용화됐던 분이셨는데 일단 3개월 정도 입원하신 다음에 사랑받지 의원에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재입원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다행히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여러 기관들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주시는 좋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과제는 일단 그냥 이렇게 응급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후송하거나 만성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일종의 집중 회복 센터 이런 개념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좀 비용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재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병원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을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인권 기반 치료에 대해 가지고는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행히 이제 PPM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것 같고 실제 이제 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 계획을 보면은 특히 이제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급성기 환자들, 재발 위험성 높은 환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서 민간 병원들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리워드가 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당사자 중심으로 좀 기관 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랑받지 의원하고도 공동 사례 관리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사례 관리자, 저쪽 사례 관리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좀 하는 방식으로 다각제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원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협력해주신 기관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초반부터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방식 협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좀 올드한 서비스와 뉴한 서비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이가 그거 같아요. 이렇게 사례 회의를 치료진끼리 하는 거는 좀 올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는 그분의 회복 계획에 대한 회의를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서비스로서의 전환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어는 제가 저희 슬로건으로 새로 만든 겁니다. Not contacted but connected. 그러니까 이 병원 서비스 자체가 어찌 보면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실제 비접촉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병원 지역 모두가 우리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대면하기는 힘들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사회적 관계망과 연결되어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이 확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성. 그리고 이제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고용에 대한 주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지금은 절차 보조 서비스 안에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좀 확대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야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좀 내비게이션 한다는 개념이죠. 이러저런 서비스들을 급성기 단계부터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동료 지원가가 제공하는 것이 실제 외국에 좀 많은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이번에 이제 동료 지원가를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천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사랑의 방처럼 동료 지원과 활동가들이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초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 어프로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중에서 또 하나의 목표가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오늘 쭉 논의해 든 여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주체나 뭐 다 모든 노력을 통해서 경기 새로운 도립병원처럼 한 달 이내 재입원율을 10% 이내로 맞추는 것을 하나의 또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PPM 병원들부터라도 10% 이내 한 달 이내 재입원율을 한번 지향해 보도록 하고 필요한 조사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35% 그것이 사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그 시작 이유이긴 했거든요. 근거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진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가족 대표단 대표로서 가족의 일을 하고 있는 김진일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사실 이 정책이나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거는 상당히 역사가 짧죠. 나름대로의 어떤 정립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그 정신체활의 그 관련해 우리 당사자들이 탈원화에 대한 것을 저희는 이렇게 처음에 서두를 만들었어요. 탈원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가족들은 많은 속도를 요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접해 보면 이것이 또 절차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열을 해보면 처음에 경계를 너머에 있는 고통의 주체들, 우리 31개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 질환자 등록자만 22,200여 명이 있고 이게 19년도 자료입니다. 그 외에 등록하지 않은 환자 수를 포함한 수십만 명이 구애받지를 못하는 이단아처럼 절박한 정서적인 고통에서 신음하는 당사자 가족이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고 치료를 받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가족 수는 약 51,500여 명의 가족 수는 20만 6천여 명으로 추정됐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을 돌본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상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질병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생애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부조리하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인 하나의 질병을 차원을 넘어서 생존과 삶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고 탈원화라고 하는 단순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벗어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재활, 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의 치유라는 단일한 맥락으로 재통합하는 서비스의 새로운 기반을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며 이를 단독적으로 실전에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동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학자들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우리 몸과 마음도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사회와 개인 역시 불가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차별이나 불공정, 낙인 또는 불신 같은 사회적인 모순으로 스트레스로 변이되어 개인에게 병이 심화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탈원화를 위한 기반 구축은 사회적 건강과 지지 그리고 수용이라고 보고 우리는 그동안 국가에 대해 낙후되고 진부한 정신건강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와 복지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 방안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보면 기대만큼 이루어진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의료 구조와 여전히 열악한 정신보건 예산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가는 그 나라의 국민이 가진 보편적인 정서와 사회 상규,
문화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정책을 공약하고 이행할 수밖에 없는 본래적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정신건강 정책 역시 국민의 인식 수준과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원화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구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지 기반, 조성을 올바른 건강 문화에 세우기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은 정신건강 정책 기획,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참여와 소통이라는 거버넌스의 구조 안에서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획득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의 건강한 사회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작년 7월에 가족 나눔 전화에 개통하여 회복을 경험한 회복 중인 가족들이 회복 지원 스토리를 제공함으로써 초기 또는 만성으로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는 1000여 명에 가까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해주고 회복의 방향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나는 정신장애를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도서 출판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와 학습된 부정적 국민 인식을 크게 바꾸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의료, 정신건강 관계자들은 관심과 반향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탈원화의 이전의 관용과 포용의 차원의 높은 인식을 가진 성숙한 사회,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적 지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되게 이제 큰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지난주에 도청이랑 회의를 할 때도 뭐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결국 그런 슬로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국가는 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증정신질환자 경기도 책임제 뭐 이런 슬로건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논의도 이제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결국 가족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당사자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고 좋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직은 되게 모호합니다만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용진님 모시겠습니다. 당사자분이시고요. 현재는 남양집의 서비스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소금꽃이 되고 싶은 이용재입니다.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소금꽃이 존재합니다. 소금이지만 꽃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디에나 있어서 소중함을 잊게 되는 소금꽃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곳도 많은 나이에 조현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나는 이 어려움을 넘지 못한 채 섬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해소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사회적인 소외감은 해소되지 않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1년여의 병원 생활을 마치면서 지역사회의 전환시설은 저를 받아주었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섬에서 사는 저를 말입니다. 저는 힘을 내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하늘바라기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지역사회 전환시설 라온에서의 생활입니다. 나에게 라온은 병원에서 태어난 나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복지 돌다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온은 나에게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같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나와 연관된 제도,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라온에서의 6개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날이었습니다. 라온에서의 회복 의지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임대주택과 주간 재활시설 등 순서에 맞게 안내해 주었고 또 취업과 사회기술, 생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약물작용 이해와 복지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였고 시설과 센터, 병원이 서로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나를 묶어주고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궁금증도 해소해 주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사회 전환시설 사업을 시작하여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라온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서기가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첫 과정으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해서 지역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혼자 지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생각났습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불안함, 다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의욕이 없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필요한 지원은 주거와 그림과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원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시설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로 이끌어줄 선생님을 만나보자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소금꽃들의 안녕을 위해 조금이나마 의견을 내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우리는 사회의 경험 많은 하늘섬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섬은 혼자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하늘이 보이는 섬이라는 뜻으로 희망을 가진 섬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희망을 가진 하늘바라기가 되고 싶습니다. 발표자를 보면서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믿음, 소질, 열정, 창의, 가슴으로 나누어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공공의견기관 공공의견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의견기관에서 동료 지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심리상담이나 장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항상 병원이었습니다. 좀 더 평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어려움을 경험하는 젊은 청년들은 왜 이러지? 나이 때문인가? 하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시선에 두려워 감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공공의견장이라는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나 시설, 기관 등 대화가 열린 공간이라면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장점은 몇몇 사람에게도 전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질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인간 파노라마 공모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시회와 수필이나 시 등을 모아 책을 내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소질이나 재능이 있어도 정신장애인이라는 시선이 두려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시어 더 발전적인 공모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열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병을 얻게 되어 학업을 끝까지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아쉽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젊은 정신장애인들의 장학제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술적 연극을 보고 멋진 무대 연출을 보면서 슬기로운 흥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땅의 역사를 알면 예술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연으로 소원대장정과 나와 너와의 약속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소하지만 마음의 불안과 미래의 불안에 대해 함께 생각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넷째, 창의입니다. 경기도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차별적인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원해 줄 새로운 치료 방향과 전문적인 회복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시조인 당군처럼 지성이 훌륭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당군 신화를 써내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가슴입니다. 나에게 회복이란 관계 맺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정든 가슴은 이웃과 따스한 가슴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정신장애인에게 차가운 시선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관심도 기대합니다. 가족의 촛불 가슴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밝은 불빛을 비출 수 있는 촛불, 가족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는 한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의 자랑스러운 가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장, 해맞이를 같이 하는 장,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교감이 일어나는 장을 기대합니다. 이 장들이 서로 연결이 되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연속은 사람의 연속이다였습니다. 마음은 천길이라 다소 급하고 다소 붙여 쓴 서툰 글이었더라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게 온 세상이 경기도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사업들과 선생님들이 함께여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어렵다고 내려가지 않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루에 하루가 모이고 사람이 화합하여 위기가 배가 되지 않는 온종의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짧지 않은 제목 사회의 연속은 사람의 연속이다였습니다. 건강하고 발전하며 빛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무도 저한테 너는 원하는 게 뭐야라는 질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과장님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하는 게 뭐야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라온에서 항상 원하는 게 뭐야라는 질문을 해주셨다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원하는 또 우리한테 경기도에 원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원하는 주제를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미 교수님께 네 번째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제 앞에 토론해 주신 이용재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믿음들이 저희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면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신재활 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토론회를 열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겠지만 늘 경기도는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많은 분들이 발표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분야보다 많다고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정말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 또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여러 가지 전환 지원 시설이나 정신재활 시설이 있고, 또 저도 함께 오랜 시간 정신건강 업무를 같이 하면서 신뢰하고 있는 또 도에 이제 과장님이나 경기도 센터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정신건강 분야 안에서 이렇게 각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그러면 지역은 정신건강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도록 이제 열려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생활 보장을 위한 많은 분야들의 노력은 어떠한가라는 좀 현황, 뭐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장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근거 조항을 넣어놨고요. 사실은 이제 법률 안에 어떤 조항이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큰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법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국가계획, 지역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분야로서 건강주거, 취업, 교육, 사회참여, 가족지원 굉장히 등등의 많은 것들을 법 세부 항 안에 넣어놨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고용이나 주거, 실제로 이제 정신장애인들의 많은 욕구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건강, 그 다음에 주거, 일자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 분야만으로 이런 분야를 충족시키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함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예산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들이 항상 아쉬운 부분은 그런 어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토론회를 하면 주무부처에서 오지만 실제로 굉장히 이제 그 좀 아쉬움을 달래면서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내려가면서 구체화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복지 영역에서는 4년마다 법정 계획을 세우고 이 내용이 상당히 확장됐어요. 사회서비스 영역 10대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복지뿐이 아니라 보건이나 주거나 교육,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있고요. 또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들을 저희가 사회보장 기본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들은 이미 19년부터 이제 4기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국가인권위에 정책연구하면서 이 전국의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꼭 정신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제시된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의 지역에서 요 내용들을 담았고요. 또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정도를 그냥 넣어준 뭐 등록 사례 관리라든가 주간 재활, 정신 재활 시설 이런 것들이 있지, 실제로 이것들을 충분히 지역 안에서 소화해서 반영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 사업 자체가 안 들어있는 곳이 다수였다. 4분의 3 정도의 지역은 없다라는 것은 이 지역 안에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 시정, 시군구 단체장들이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안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는 참여적인 정책
그 우선순위를 높이는 부분은 중요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한 1년에 한 2-3개 정도의 분야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정신건강 및 자살률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이 평가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평가 연구 발주도 되고 또 저희도 함께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이제 다른 주제가 다 이제 평가되면서 올해 좀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도 좀 필요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평가를 통해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큰 변화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부처에서 굉장히 세부 안을 고민 중이고 있고 또 이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안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금 탈시설 지원법, 권리보장법을 지금 이제 법안을 이미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 과정에는 상당히 이제 고용이나 지역사회 생활보장을 위한 권리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계에서의 이런 변화에 정신장애인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 장애인으로서 물론 정신장애인들이 등록장애인이 아닌 한계가 있는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일단 장애인에서 앞서가는 이런 많은 고민이나 성과들을 정신장애인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이런 성과들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최근의 변화로는 정신건강 정책관 이제 국장께서 온마음 이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브리핑을 직접 하셨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활터 중심의 이런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간재활이라든가 정신재활 시설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현재 이것 기능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꼭 봐야 확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 지역에서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하면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기회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화성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했지만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정말 많은 세월을 보냈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켜보면서 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그 참 안타깝게 지켜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올해 사실은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융합형 이제 어느 지역이건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이제 지역 안에서의 기본적인 돌봄 시스템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형 모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선도사업 지역도 선정하고 추가 예산도 이미 지역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정신건강 분야 안에서의 노력 이 부분을 좀 확장시키고 또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즉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건 결국 리빙 인 플레이스죠. 우리가 노인만을 위한 사업처럼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인 돌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장애인계에서는 지금 권리보장법 차원에서
돌봄이라는 용어를 조금 거부하고 계시고 저희가 통합 지원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쓰고는 있지만 어쨌건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정신장애인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소외됐었다. 그래서 좀 더 어느 한쪽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병원만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없고 지역이 함께 이어줘야 되고 또 센터만 할 수 없고 주거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 또 지역이 함께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의 관심을 얼마나 잘 끌어내고 현실화시키는가에 있어서 그간의 경험들을 이제는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공공전달 체계의 역할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정신건강 분야 안에서 너무 버겁거나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 협력적인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읍면동은 그런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센터로 보내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 아직도 이제 뭐 화성시에서 이제 경험했듯이 아직 그렇게 현실적으로 모든 그 이제 이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지만 일전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성은 부과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이나 주거나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상의 삶 아까 이용재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늘 병원이라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구될 수 있는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충분히 이제 늦었지만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함께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임기설 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아까 이제 광역주거지원센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면은 그 다른 독립주거라던가 공동생활가정이라던가 또 전환시설이라던가 그런 실제 당사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인프라 확대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아마 이 제안은 이제 이용평 교수님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표하실 때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다소 현 시점에서 좀 이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독립하신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인 어떤 사례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에 있는 이제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그 역할이 과연 이제 잘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형 주거지원센터가 그것을 좀 총괄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아마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이걸 다 끌어안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생이 더 많아지고 독립되어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늘어날 때 기초센터에 있는 센터들도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 사례 관리를 지원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적어도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는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설치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막 시작할 때 잠깐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인 거죠. 그 설치는 어차피 신고니까 상관없는데 네, 맞습니다. 신고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특히 뭐 완전히 딱 풀 세트로 한 다음에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이제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니까 그게 사실 되게 예산 지원 보조금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최소한 우선순위라도 둬서 우리 지역 또는 도 전체 또는 우리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시에서 서울시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근데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100%이고 경기는 도비가 10%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억셉트가 될 것 같으신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환경과 제도적인 부분만 본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정책의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어두워 보이기는 합니다. 예, 한데 우선 그 시군구에 있는 지자체 그 보건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기준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의 논란 때문에 선뜻 자기들 임기 내에 그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머뭇거리고 굉장히 어렵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예. 21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의 직업재활시설이 문을 닫았던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였고,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경기도 정신보건 사업 안내서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 내용에서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헤드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담겨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만의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이 아니라 경기도만의 좀 특색 있는 보조금들을 지급해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각 시군구 31군구의 시군구의 담당자들이 2년마다 인사회 등으로 교체가 되면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맥락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낭비들이 발생하는 건들이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지침 안에 사업 안내서에 담겨진다면 정신자활시설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낭비력이 조금 감소되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나 시설의 담당자들도 조금 더 논란의 소지들을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네. 네. 또 회장님이 이제 지원단으로도 들어오셨으니까 요거를 한번 차분히 좀 달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는 질문 2개인데 하나같이 해서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화성센터처럼 31개를 다 만들 것인가가 이제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만약에 선생님이 화성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제2의 화성처럼 개척을 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거기가 새롭게 일궈질 수 있을 것인지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활시설이 없는 곳에, 물론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센터가 쫙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옆에 계시는 재활시설들은 너무 좀 이렇게 위축되거나 오히려 견제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화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 화성센터와 같은 뭐 이런 표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명수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센터 업무를 가르쳐 주실 때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을 기획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욕구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은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뭐 대표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지방에는 더더욱 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점점 더 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보건소가 힘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안에서 이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근데 굉장히 보건소에서 이 정신보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보건소가 갖고 있는 파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이 안에서 정신건강 사업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이 피해를 다 보냐 이거죠. 정신장애인과 그 당사자분들이 그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이게 벌써 뭐 20년이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 지역에서 센터들이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빨리 시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 안에서의 정신보건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들이 강화되어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재활시설들이 반발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하면서 욕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왜 사업을 저렇게 확대하느냐, 예, 우리 센터도 그렇게 확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정신재활시설에서는 왜 우리 밥그릇을 뺐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되게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정신재활시설을 센터에서 운영한 거는 기존의 예산을 지원받는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설치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서로 병행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그래도 정신재활시설들이 있지만 지방에는 정신재활시설들이 없는 곳이 너무나 많고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에 나서는 법인조차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자살 예방 사업이며 다른 뭐 코로나 지원 사업들로 인해서 정신재활 이 프로그램들을 다 깎아먹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도를 한 거예요. 되게 뭐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클럽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네? 예, 이런 게 되면은 다른 데서도 또 운영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혀 뭐 이런 기존의 정신재활 시설하고 경쟁할 생각은 1도 없고요. 예, 없는 곳에 이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서부권의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신재활 시설을 만든 것을 기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다행히 그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저희 시의 보건 공무원들이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신건강복지에 있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 그걸 위해서는 보건소의 강화, 이게 돼야지 정신재활시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이내 재입원율 아까 김성 선생님이 급성기 환자여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35%는 결국 장기 재원 환자,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라는 그 설명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BPM 병원을 또 운영하는 또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입원이라던가 뭐 궁극적으로 한 달 이내 재입원율을 진짜 10% 이내로 쫙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묘안이라고 하는 너무 가벼운 질문이고 어떤 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또 PPN 사업 참여하시는 관점에서. 그 이제 재발을 하시는 분들이 재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충분히 안정되고 충분한 병식을 가지면서 내가 이게 치료를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어떤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단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좀 받더라도 기능이 좀 안 되거나 그런 걸 좀 받더라도 퇴원 이후에 받는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핵심은 병원 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능 평가라든지 증상 평가를 통해서 퇴원 이후에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이런 이분들이 이제 병원 문을 나선 후부터 관리를 받는 게 아니고 나서기 전부터 퇴원 계획의 일환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라든지 병원 내 사례 관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과연 그런 거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민관의 협력 시스템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한정된 재정 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는 거는 뭐 사실 저희의 욕심만큼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현재에서 건강보험 예산과 복지 예산을 잘 좀 이렇게 조합을 해서 협력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까 김성수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이게 급성기 환자가 아니라 만성 환자더라도 결국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어떤 힘이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달 이내 재입원율을 낮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민간병원에서 어떻게 그 뚫고 사회적 입원 대상자들이 다시 입원하는 그 35%를 뚫고 넘어가는 어떤 동력을 어떻게 부여를 해야 결국 병원에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제 외부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서 잘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겠고, 지금 오늘은 주로 그 주제를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어떤 동력을 넣어서 그렇게 잘 흘러나갈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정책 주제인데 되게 의료기관 정책 주제는 중앙정부여서 이제 도 차원에서 다루는 건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총평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정책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명수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모든 발제자분들과 이제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간 공공협력 사업과 지역사회 전환시설 운영, 또 국내 처음인 화성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과 절차 보조 사업, 또 가족 지원 사업, 정신재활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성과를 들으면서 그간 우리 도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느껴졌고 또 이러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잘 만들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가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독립주거사업과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활과 회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정신재활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과 실행 계획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경기도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 발병 전과 발병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별개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는 것인데 정신의료기관에서부터 지역사회로의 유입 정착까지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더욱 촘촘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안정적인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되어져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작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 등 뒷받침되어야 할 지원들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넷째로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위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며 제공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장과 이에 관한 표준화된 정신재활 서비스 등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와 가족분들께서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고견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정신보건법이 제정 시행된 1996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신재활 사업에 있어서는 인권 존중, 회복 증진, 독립 촉진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전을 여기 계신 분들과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어간다면 오늘 세미나 주제인 정신질환자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반 마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안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책 세미나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도시라고 그랬나요? 도시? 그게 그렇게 그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더 이제 승부욕이 생기니까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기도라는 그런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서 되게 단순 명료한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정신장애인과 함께 사는 경기도를 추구해 나가면서 서로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책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모든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